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예.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사후에 이제 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전형진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가격이 꺾이면서 임대료까지 무너지면서 가격. 예, 특히 이제 기존에는 곤란해진 집주인들 정도까지만 이제 기사가 나왔다면은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었죠. 최근에 보자 빌라왕. 예, 그렇죠. 사기. 그다음에 또 뭐 이게 허그에서도 보증 못하는 그런 또 대출금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한 건이 아니라 또 어제 오늘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때 뭐 빌라왕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왕이 아니다. 네, 황제가 있었다. 이런 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 본인들이 겪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좀 대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개념만 요약을 하면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주인이 죽었대. 죽었는데 까봤더니 이 사람이 재산도 없더래. 근데 또 알아봤더니 사실은 얘가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얘는 바지 사장이더래. 와.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집이 뭐 1000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비단 한 명뿐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심지어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날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들은 아파트 왕이 아니라 빌라 왕이었을까? 이게 저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도 빌라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규격화도 안 돼 있고 규격화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시세나 또 임대료나 아니면 그냥 매매 시세나 또 이런 게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불투명하죠. 아파트는 뭐 그냥 우리가 실거래가 사이트만 들어가도 호갱론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뜨는데 빌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너무나도 우위에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임차인이 정보가 거의 없죠. 예. 사실은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긴 하지만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왕들은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세입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빌라처럼 약간 어두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전세 사기의 케이스들이 첫 번째는 아예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이거 진짜 완전 작정하고 들어가는 물론 이것도 다 작정했지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좀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이런 걸 고쳐가지고 그 상태로 신탁사에 넘기고 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것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 집을 구하면은 거기 전입 신고를 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등기가 깨끗했는데 내가 확정일자 받아서 들어가는 날에 이제 대출이 근저당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꼼수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뭐 바꾼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빈 등기를 보고 들어가는데 깨끗한 등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했더니 2순위가 되는. 은행이 나보다 선순위가 되고. 선순위가 돼 있어요. 세팅을 다 해놓고. 그렇죠. 계약하고 바로 그냥 대출 받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 유형이고 세 번째가 신축 빌라. 신축 빌라가 지금 빌라 왕들의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데 신축 빌라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유형들이고 아까도 이제 왜 빌라 왕이어야 했냐라고 얘기했지만 되게 기형적인 이 거래 과정이 좀 있어요. 신축 빌라의 시장은 보통 아파트는 우리가 분양 받으실 분이 이제 선분양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돈을 낸단 말이죠. 근데 빌라는 후분양 시장인데 일단 내가 계약을 걸어요. 근데 파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잔금까지 내는 시간 짧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좀 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풀어주느냐? 세입자를 데려다 줍니다.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맞춰주면은 그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이 사람의 잔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를 다들 이제 열심히 구해서 데려다 주는데 가격을 높게 받을수록 이 사람은 또 분양받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게 무피 투자 혹은 투피 투자가 이제 순서는 반대지만
그렇게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데 여기서 파생하는 게 아예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법인으로 넘겨놓고 뭐 가서 뭐 최근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빌라왕 사건처럼 그 수분양자 자체가 바지 사장이었다든지 네. 예,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빌라를 개발한 시행자 그리고 세입자를 데려다준 중개업자 그리고 임대인 셋이 한 패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내가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면은 그냥 이거는 그들이 1,000원 덫에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들은? 네, 사실 예, 이게 예. 사기라는 거는 작정하고 친다면은 예.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집에 계약을 안 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그쵸. 이렇게 뭐 완전 레이더를 돌려서 알아보지 않는 한 사기 피해를 막는 거는 안 나가는 방법밖에 진짜 없는데. 뭐 돈이 많아서 네. 뭐 아파트를 사면 좋고 네네네. 하다못해 빌라라도 살 수 있으면 내등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이건 임차니까 네네네. 내 소유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네네. 여지가 없긴 네네. 하네요. 진짜. 예. 안전 장치를 그나마 사전에 우리가 좀 막으려면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건데 가장 좋은 안전 장치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임차인들은 보통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네.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소한 시세와 전세 가격 정도는 또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고 이제 소개했는데 매매 가격은 1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1,000만 원만 보태면 바로 갭투자가 돼서 내가 집주인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나 같은 세입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런 집을 일단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파트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앱만 봐도 그냥 뭐 갭이 그냥 막 떠 있으니까. 근데 빌라는 이게 약간 우리가 아직 발품을 팔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어두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작업이 일단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들어갔어요. 계약을 했으면은 이걸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세권 설정의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전세권 설정. 예. 원래 우리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확정일자보다 조금의 매운맛의 개념. 그러니까 나중에 뭐 혹시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럴 때 대항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집주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인데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있어도 발휘될 수 있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동안은 이걸 잘 안 해줬어요. 사실 네. 돈도 드는 게 되게 부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사건들 터지면서 전세권 등기가 좀 늘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게 조금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한 전세보증보험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네. 이 전세보증보험은 우리 집주인이 돈을 나한테 못 돌려줄 때 네. 원래 내가 그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일단 보험을 들었으니까 물론 기관이 하는 보험입니다. 네. 예. 그 보증공사한테 돈을 받고 나는 나가고 그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제 돈을 받는 건 공사와 집주인이 싸울 문제지 나는 이제 끝난 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받고 나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시세 1억짜리 빌라의 전세가 9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사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가 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빌라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일일이 예. 따지기가 힘드니까 계속 네.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사가 돼도 이게 자기 일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심지어는 아마 그 빌라왕의 지금 네. 천체의 세입자 중에서 그 빌라왕이 자기 집주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게 만기가 안 됐으면. 왜냐면 이 유명하신 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분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재했던 그 뭐 그때는 500채, 800채 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네. 예, 한 명은 도피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한 명은 아마 저기 학교 가셨을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왜 그런데도 빌라에 가느냐? 당연히 아파트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살기 편한 건. 근데 돈의 문제도 있고 그 돈에 맞춰서 환경을 고려해 보면은 신축 빌라가 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웬만한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낫죠. 예. 또 주변에서 야 빌라는 사는 거 아니래. 그러면 또 약간 전세를 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전세 문자로. 대출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대출이 또 잘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전세 대출을 가지고 약간 업계약처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인데 아예 전세 가격을 한 1억 불러가지고 네. 그러면 대출이 한 8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 세입자가 가져오는 보증금을 크게 만드는 작업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크게 보면은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걸로 막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막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이렇게 해도 잘 안 막아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시스템? 물론 그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법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고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고 구제를 어떻게 해줄 거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보상을 받는 문제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처벌의 문제는 네. 이게 사실 법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지리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특히 사기가 뭐 민사든 형사든 이 사기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 사실 피해본 세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예, 그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사람이 약간 뭐 이제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예.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사후에 이제 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나는 지금 나갈 때가 됐는데 돈을 못 돌려받아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세권 등기였는데 그거는 좀 먼저 하는 거라면 임차권 등기면 내가 나가면서 그 사람의 집문서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살던 사람이고 못 받은 돈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증명을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이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이제 나의 대항력 유지가 되게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소송인데 소송은 이게 사실 제일 오래 걸리고 다들 껄끄러워하고 다들 피하려는 문제이죠. 네. 또 이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세입자의 편인 변호사도 있지만 집주인의 편인 변호사도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는 뭐 어느 네. 쪽 그 편을 들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뭘 연구하느냐, 이 소송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늦추고 뭐 이제 이기는 방법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뭐 쓰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소송은 어쨌든 좀 길게 가는 싸움에 보증금 받기 위해서 길게 가는 싸움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세 사기 유형을 4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고의 경매 사건이 있었어요. 고의 경매가 이제 결국에 채무를 위장해가지고 자기 가족 친지들이랑 위장해서 세입자한테 야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 어떻게 할래? 너 그냥 이 돈 주고 나한테 집 사 이렇게 해서 넘기는 사건이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경매를 넘어가다가 세입자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낙찰을 안 받는단 말이죠. 경매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집주인의 집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 당연히 아무도 보통은 입찰을 안 하고 세입자가 입찰을 해서 나의 보증금으로 이 매각 대금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퉁쳐서 이제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많죠. 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시행사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는 손해를 안 보는 구조네. 그렇죠. 이미 예. 그냥 전세금 받을 때 이미 돈은 다 받은 거잖아. 네. 그리고 이 강제 경매가 사실은 예. 이게 뭐 결국 내가 원치 않는 집을 나의 그렇죠. 소유로 가져오는 오게 된 것이기도 네. 한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뭐 차선책으로나마 줬던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뭐 물건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이지만 네. 예전에 그 강제 경매 거의 고의 경매 사건으로 이 소송을 갔을 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결국에 그 재산을 가져옴으로써 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거였어요. 가장 확실한 거는 네. 이 집이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그거를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그럴 만한 물건이면은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런 빌라왕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근데 보통의 이제 임차인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약간 작정하고 속이는, 한패가 돼서 속이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거 좀 많이 공부하고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